우리는 다운타운에 있는 에티오피아 식당에 앉아 있었다. 거리 맞은편에는 사람들이 밤이면 드나드는 바들이 즐비했다. 우리는 기숙사 파티에서 전날 밤에 만난 터였고, 그날 아침 일찍 그가 전화를 걸어와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다. 나중에 그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하곤 했다. 데이트를 신청한 것이 나였다고 주장했는데, 그가 그럴 때마다 나는 좀 더 과감해지고 그에게 좀 더 반하게 됐다. 그러나 나는 정말 내가 그랬는지의 여부는 기억이 없다. 그날 밤 나는 상당히 취했고, 다음 날 아침 그가 전화를 걸어와 우리 계획을 상기시켰을 때도 그가 자기 이름을 몇 차례나 반복해 말하고 나서야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냈으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날 밤 그를 봤을 때 나는 흐뭇하게 놀랐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고, 여름이면 태양을 벗삼는 사람처럼 피부에 주근깨가 있었다. 소년 같은 매력이 있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미소를 지었으며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진심으로 놀라는 듯했다. 양고기 카레를 먹고 와인을 마시며 그는 내가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축에 속한다고 했다. 그는 이 말을 진지하게, 마치 자기 마음의 전부를 털어놓는 듯이 했고, 나는 얼굴을 붉히며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후에 거리를 가로질러 어느 바로 걸어갈 때 나는 그에게 손을 허락했고, 나중에는 그를 따라 그의 지하 아파트로 갔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그의 룸메이트가 복도 저편에서 곤히 자는 동안 그의 소파에 앉아 조용히 키스를 나누었다. 우리는 둘 다 약간 취한 상태였고, 결국 콜리는 내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나는 아직도 그 밤 그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그 조그만 아파트의 어둠 속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콜리는 나를 레슬링 대회와 하키 경기와 나중에는 시내 주변의 조그만 바들로 데리고 다녔다. 나는 홈에서 열리는 그의 수영대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했고, 선수 가족이나 여자친구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석에 앉았다. 그와 자지는 않고 있었지만 저녁 훈련을 끝낸 그가 매일 밤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해 주었다. 여전히 가시지 않은 소독약 냄새를 풍기며 그는 내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오곤 했다. 젖은 머리카락은 뻣뻣했고 피부에는 군데군데 반점이 있었다. 그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또 한편 거친 연인이기도 해서 그가 내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내게 자신의 몸을 밀착해 오면 나는 긴장이 되곤 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불편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나를 향한 그의 강렬한 감정에 겁이 났다. 너를 사랑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
그는 내게 몸을 밀착하며 이렇게 속삭였고 나는 키스로 그의 말을 멈추게 했다. 나중에 콜린이 자는 동안 나는 팔꿈치를 괴고 누워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순간이면 그의 얼굴은 언제나 더없이 온화하고 순해 보였고 그러면 나는 기숙사 방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가 언젠가 나와 결혼할 남자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느낌과는 아주 다른 감정이다. 나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내가 남은 생을 그와 함께 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가정을 일구고 그의 곁에서 늙어갈 수 있었다. 그와 함께라면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불행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로버트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다음 학기가 시작되고 거의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그에 대해서도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월말이 되어가던 무렵에 어느 날 밤 그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부드럽게 들렸던 것이다. 한순간 내가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첫 해에 자주 전화를 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에이젠슈테인을 보여주고 싶은데, 로버트가 말했다. 그 사람 물리학자인가요? 아니, 그가 웃었다. 영화 감독이죠. 나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영화 좋아해요, 헤더? 나는 그렇다고 했다. 잘 됐군요. 그럼 약속한 겁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로버트를 만난다는 결정을 내리기란 어렵지 않았다. 나는 12월에 그날 저녁 일에 줄곧 그를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가 만난다는 얘기를 콜린에게 할 마음은 없었지만 내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도 않았다. 나는 혹여나 콜린이 길에서 로버트와 나를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가 그 상황에 대해 2번 생각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행동이 배신임을 아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 어쩌면 나 자신의 가슴뿐이었다. 로버트가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준 영화는 저남 포톰킨으로 1930년대에 만들어진 러시아의 전쟁 영화였다. 캠퍼스 근처 아담한 소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었고 나는 저녁을 먹은 후 시내로 걸어가 매표소 앞에서 그를 만났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로버트는 듀렌트 스트리트에 있는 자기 아파트로 다시금 나를 초대했고 와인을 좀 대접했으며 우리는 그의 부엌에 앉아 영화 얘기를 나누었다. 내가 그 영화가 별로였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것은
내가 영화를 볼 때 노력을 하는 것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술을 이해하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영화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때는 미소를 짓거나 웃거나 했다. 나는 그에게 한 번은 어떤 전투 장면에서 러시아 카메라맨이 화면 뒤쪽에 서 있는 게 잡혔더라고. 이후 또 다른 장면은 해상도가 너무 안 좋아 영화가 끝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로버트는 쿡쿡 웃으며 고개를 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완전히 실망했어요 하는 발표를 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됐고 나는 나와 함께 있는데도 취할 만큼 나를 믿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봐야 단둘이 보낸 두 번째 시간이었고 우리의 공식적인 첫 데이트였는데도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평안하고 평온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마치 평생토록 어떤 깊은 방식으로 그를 알아온 것 같았다. 나는 또 와인을 마시며 웃으면서 조그만 부엌에서 그의 곁에 앉아 있을 때 내 마음이 은밀하게 떨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늦도록 얘기를 나누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선 기억나는 게 많지 않다. 물리학과 그의 초기 연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억하고 있다.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나더니 어느 순간 로버트가 이런 만남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왔던 것을. 그는 일종의 독립연구 모임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기는 내게 물리학에 대해 가르쳐 줄 테니 나는 자기에게 내 삶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다. 제 삶은 그다지 재미가 없을 텐데요. 로버트는 웃었다. 그리고 몸을 숙여 내 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그 말은 왠지 믿기가 어렵군요. 그런데 저 남자친구가 있어요. 나는 말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린 서로 좋아해요. 로버트는 미소를 지었다. 기쁘군요. 나는 그의 얼굴에 실망하는 기색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그저 재미있어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몇 살인지 알아요, 헤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부친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난 당신과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는 마치 내 말을 듣지 못한 듯이 말을 이어갔다. 그게 다예요. 나는 우리의 대화가 즐거워요. 당신 역시 즐거워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린 언제 다시 보죠? 로버트가 주머니 속에서 꺼낸 열쇠고리에서 열쇠를 하나 빼낸 다음 내게 주며 말했다. 당신이 좋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늦게 내가 로버트의 아파트에서 돌아왔을 때 기숙사 방문 앞 복도에서 콜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소속 수영팀 운동복 차림이었고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문가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어디 있었는지 염려하는 마음을 읽었고, 그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벽에 기댄 내게 키스했을 때 나는 나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의 두려움을 고스란히 다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이라도 나를 기다렸을 터였다. 나는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고, 그것으로 인해 그가 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돌연 확인했음을 깨달았다. 뭔가 의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안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목에 얼굴을 묻었고, 결국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쩌면 그가 나를 너무나 충실하게 기다려줬기 때문에, 혹은 그가 내게 어디 있었느냐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가 나를 꽉 껴안았을 때 나 역시 그를 누구 못지않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날 밤 그와 사랑을 나누기로 했다. 나는 천천히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그의 옆에 누웠다. 그가 처음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막 나의 삶의 구멍, 정확히 콜린만한 크기와 모양의 구멍을 뚫어 열었고, 이제 내 미래를 엮어낼 복잡한 요소들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달라질 터였다. 로버트와 나는 듀렌트 스트리트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는 비공식적인 약속을 했다. 그렇게 만나는 오랜 동안 우리는 순수하게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다. 로버트는 매주 내게 자신의 영웅들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매주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아인슈타인에 대해 얘기할 때는 진지했고,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작업을 논할 때는 공손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로버트가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지금껏 그 어떤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 그의 작은 아파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늦은 저녁 그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우리의 우정이 이런 이야기들 너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로버트가 그것을 원하기는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따금 그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나는 우리의 다리가 슬쩍슬쩍 닿곤 하는 것을 느꼈고, 간혹은 이야기를 할 때 로버트가 손을 뻗어와
내 손을 만지는 때도 있었다. 그는 잠시 손을 잡고 있다가 놓아주었다. 나는 그가 젊었을 때 매력적인 남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파트에서 그의 사진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 결혼해서 코펜하겐에 살 때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진들 속의 남자와 당시의 로버트를 같은 남자라고 연결하여 생각하기란 쉽지 않았다. 나는 어떤 날 저녁에는 그의 소파에 앉아 그를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을 때도 있었다. 이 사람 여자와 자본 게 얼마나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로버트의 만남은 잦아졌고 나는 콜린과의 만남을 고대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그와의 만남을 고대하게 됐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녁에 로버트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 사이 콜린은 공부를 하거나 리포트를 쓰느라 연구실에 있었다. 뭔가 의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콜린에게 충실하지 못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도 그것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해 봄, 나의 마음은 나를 떠난 듯했고 돌이켜보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제 로버트와 나는 더 이상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들 삶의 내밀한 사정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를 배신한 쓰러진 사랑들, 우리가 배신한 쓰러진 사랑들, 추억하기조차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유년의 순간들. 우리가 나누는 이런 대화에는 자유가 있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그 밖으로 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콜린에게 언급할 수 없었던 일들을 로버트에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어떤 일도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어도 모두 다 말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나누는 모든 말들은 그 바깥의 세상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을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소녀 시절 품었던 환상, 아버지의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항상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연루된 환상에 대해 고백할 때면 로버트는 미소를 짓곤 했다. 나는 그때 이미 내 안에 어떤 충동이 있었고 그런 상사의 열병을 고백함으로써 그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이용할 수도 있었을 그 기회를 잡아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나의 소녀 시절의 성적 로망을 듣고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사랑했나요? 그가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그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물었다.
그런 남자들 말이에요. 누구라도. 나이 많은 남자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 것 같군요. 나는 마치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 다음 그를 보며 그렇다고 말했다. 그의 질문만큼이나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대답이었다. 로버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어때요? 나이 어린 여자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아, 그는 미소를 지었다. 몇 명은 됐었지 싶은데요. 그는 내게 윙크를 했고, 그러더니 와인을 마저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음반을 바꿔 걸었다. 그것이 로버트가 내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었다. 나는 그가 그 이상 나아갈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이로서 의도된 종류의 희롱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단지 자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일부는 그가 그 순간에 뭔가를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거나 해주길 바랐지만 그 편에서 나를 안으려는 의도를 품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사실 나는 로버트가 우리 관계에 대해 나처럼 죄의식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우정을 다음 단계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그의 양면적인 감정은 그로 인해 훗날 내가 자신에게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그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내 부모님의 새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다지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기에 나는 잠시 후 그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야기를 끝마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슬픈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언젠가 이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헤더. 무엇 때문에요? 이런 만남, 그가 말했다. 당신이 언젠가 이런 만남을 되돌아보며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로봇? 나는 그의 손을 만지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요.